일본에서 사촌끼리 결혼해도 완전히 합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도박이 분명히 불법인데 180조 원짜리 도박장이 전국 곳곳에서 버젓이 영업 중이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돌고래를 창으로 찔러 죽여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돈만 주면 가짜 아버지가 가짜 어머니가 몇 년이고 진짜 가족처럼 연기하며 찾아옵니다. 우리가 매년 수백만 명씩 여행 가는 그 나라, 일본 얘기예요. 깔끔하고 질서 정연해 보이는 표면 아래 숨겨진 충격적인 법들,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에는 이토코콘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촌을 뜻하는 이토코에 결혼을 뜻하는 콘을 붙인 거예요. 전용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흔했다는 뜻이죠. 한국에서 사촌끼리 결혼한다고 하면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혼인신고서 들고 구청에 가면 그냥 바로 처리됩니다. 일본 민법 734조를 보면 직계 혈족과 삼촌 이내 반계 혈족은 결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촌은 사촌이거든요. 딱 한 촌 차이로 합법이 되는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에도 시대 귀족 사회가 나오는데 당시 권력 있는 집안들한테는 재산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딸을 외부로 시집 보내면 지참금도 나가고 상속도 해줘야 하는데 차라리 조카한테 시집 보내면 재산이 전부 집안에 남으니까요. 특히 무사 집안이나 대상인 집안에서 이런 관습이 강했고 에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일본이 근대화됐지만 이 결혼 관습만큼은 그대로 법에 남았습니다. 당시 정치인들과 재벌가들 상당수가 이미 사촌과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자기들 결혼을 불법으로 만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럼 실제로 사촌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일본 유전학회 연구에 따르면 전체 결혼의 약 1.6%가 사촌 간 결혼으로 추정되는데 숫자로 보면 적어 보여도 매년 수천 쌍이 사촌끼리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시골 지역이나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에서는 여전히 이런 결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전학적 위험은 당연히 있어요. 사촌 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유전 질환 발생률이 일반 결혼보다 높고 열성 유전자가 발현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걸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전통이니까 라는 말로 유지되는 법이에요. 에도 시대 귀족들이 재산 지키려고 만든 관습이 2025년에도 살아있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바꿀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 사회의 특징이에요. 오래된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특징은 결혼 문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슈퍼마켓에 가면 신기한 걸 볼 수 있는데 고래고기가 참치나 연어처럼 자연스럽게 진열되어 있어요. 식당에서도 고래 사시미를 주문할 수 있고 심지어 학교 급식에 고래고기가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했거든요. 국제포경위원회에 88개국이 가입해서 고래를 보호하자고 약속한 건데 대부분의 나라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연구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고래를 잡았어요. 문제는 그 연구용 고래가 결국 시장에서 팔렸다는 거죠. 국제사회는 이게 사실상 상업포경이라고 비판했지만 일본은 꿋꿋이 밀어붙였고 2019년에는 아예 국제포경위원회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30년 넘게 금지됐던 상업포경이 다시 합법화된 거예요. 일본 정부의 논리는 에도 시대부터 고래를 잡아왔고 고래고기는 일본 식문화의 일부라는 건데 맞는 말이긴 해요. 1960년대까지 일본에서 고래고기 소비량은 엄청났거든요. 하지만 현재 일본인 대부분은 고래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고래고기 맛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요가 없으니까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그럼 왜 계속하는 걸까요? 정치적 이유가 큽니다. 포경 산업이 집중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타격받고 그러면 표를 잃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적자여도 정치적으로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전통문화 보호라는 명분 뒤에 이런 현실이 숨어 있어요. 고래보다 더 충격적인 건 돌고래입니다. 와카야마현에 다이지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돌고래 사냥 시즌이 열려요. 어선들이 금속 막대를 물속에서 두드려서 소리를 내면 돌고래들이 그 소리를 피해 도망치고 어부들은 이걸 이용해서
돌고래 떼를 만 안쪽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물에 갇힌 돌고래 중 예쁘고 건강해 보이는 건 수족관에 팔려가는데 한 마리 가격이 수천만 엔 하나로 수억 원이에요. 선별되고 남은 돌고래들은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바닷물이 붉게 물들 정도죠. 이 장면이 2009년 다큐멘터리 더 코브에 담겼는데 숨겨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이 영화는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은 이건 우리 문화에 대한 공격이다. 외부 세력이 간섭하지 말아였어요. 다이지 마을 주민들도 400년 전통이다. 우리 조사로 해온 일인데 왜 남들이 뭐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거죠. 이번에는 일본 거리로 나가볼게요. 도쿄 시부야 한복판에서 편의점 맥주를 사서 바로 캔을 따고 거리를 활보해도 경찰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합법이거든요. 한국이었다면 즉시 단속 대상이에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고 미국도 대부분의 주에서 공공장소 음주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달라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맥주 마시는 셀러리맨이 일상적인 풍경이고 벚꽃 시즌에는 공원 전체가 술판이 됩니다. 하나미라고 하는 꽃놀이 문화인데 사실상 공공장소 음주축제죠. 더 놀라운 건 차 안입니다. 친구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서 맥주를 마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입니다. 운전자만 안 마시면 돼요. 한국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차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철학 때문에 이렇게 관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엄격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넘어도 면허 취소인데 한국은 0.08% 이상이어야 취소거든요. 거리에서 술 마시는 건 자유지만 운전대 잡는 순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데 술 마시고 자전거 타다 걸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입니다. 하나로 약 900만 원이에요. 한국은 자전거 음주운전이 범칙금 3만 원인데 일본은 형사처벌 대상인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현재도 도심 곳곳에 담배 자판기가 있고 작은 바나 이자카야는 흡연이 가능한데 재미있는 건 길에서 담배 피우며 걷는 건 금지라는 점입니다. 아이 얼굴 높이에 불이 오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개인의 선택은 최대한 존중하되 타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순간 강력하게 규제한다. 나름의 일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런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일본 거리를 걷다 보면 화려한 네온 사인의 파친코 건물을 볼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청난 소음이 귀를 때리고 수백 대의 기계에서 쇠구슬이 튕겨나가는 소리가 뒤섞입니다. 이게 뭘 하는 곳일까요? 도박장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오락실이에요. 일본 형법 185조에는 도박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카지노도 없는데 파친코 연간 매출은 20조 엔 하나로 약 180조 원입니다. 비밀은 교묘한 3단계 시스템에 있어요. 파친코에서는 현금을 직접 주지 않고 대신 경품을 주는데 구슬을 많이 모으면 담배, 초콜릿, 작은 금괴 모형 같은 걸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이에요. 문제는 경품 교환소 바로 옆에 걸어서 10초 거리에 환전소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파친코와 완전히 별개의 사업자인데 이 환전소에서 아까 받은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누가 봐도 도박인데 경품을 준 것뿐이고 경품을 어디서 팔든 개인의 자유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파친코 업소가 전국에 약 7,000개 있고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수십만 명인데 이걸 한 번에 없애면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세금도 엄청나게 걷어지거든요. 지방 도시에서는 파친코 업소가 주요 세수원인 곳도 있어요.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 파친코 업계는 막강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주면서 선거 때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든요. 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나와도 번번이 무산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독 문제도 심각해요. 파친코 중독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고 월급을 전부 파친코에 쓰는 사람, 대출받아서 하는 사람, 퇴직금을 다 날리는 사람,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도박 중독자가 약 32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이 파친코 중독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정부는 최근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했습니다. 오사카에 대형 카지노 리조트를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새로운 도박장은 만들면서 기존의 사실상 독인 파친코는 방치하는 거예요.
회색 지대는 파친코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렌탈 가족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업체가 나오는데 아버지 역할이 시간당 1만 젖 하나로 약 9만 원, 어머니 역할이 시간당 8,000엔, 약 7만 원입니다. 가족을 돈 주고 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식 같은 행사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가짜 가족 역할을 맡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어르신과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안부 전화도 하죠. 진짜 자식처럼요. 80대 독거 노인이 진짜 자식은 연락도 안 해서 몇 년째 얼굴도 못 봤는데 외로워서 미칠 것 같지만 주변에는 우리 아들이 바빠서라고 말해요. 체면이거든요. 그래서 렌탈 가족 서비스에 연락합니다. 가짜 딸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고객 정보를 미리 외우고 자연스럽게 연기하는데 노인은 이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돈을 내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죠. 이혼한 남성이 아이한테 엄마 역할을 할 여성을 고용해서 아이가 진짜 엄마인 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연기 서비스로 분류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산업은 1990년대 버블 경제가 무너지고 일본 사회가 급격히 개인화되면서 시작됐는데 코로나 이후로 더 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고립감이 심해졌거든요. 2025년 현재 이 산업 규모는 수백억 엔 한화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짜 관계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용 후기를 보면 섬뜩합니다. 전문적이었다, 자연스러웠다, 심지언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했다는 후기도 있어요. 돈 받고 하는 연기가 진짜 가족의 무관심보다 나았다는 거죠. 렌탈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렌탈 친구, 렌탈 연인도 있습니다. 결혼식에 갈 친구가 없을 때, 동창회에 혼자 가기 싫을 때, 데이트 상대가 필요할 때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자체가 상품화된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렌탈 가족에 의존하면 진짜 관계를 맺는 능력이 퇴화한다고요. 왜 이런 수요가 생겼을까요? 일본 사회가 체면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결혼식에 부모가 안 오면 창피하고 명절에 혼자 있으면 불쌍해 보이니까 이런 시선을 피하기 위해 가짜를 고용하는 겁니다. 전통은 무조건 지키고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고 체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사촌과 결혼해도 되고 돌고래를 죽여도 되고 도박장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가족마저 돈으로 빌릴 수 있는 나라. 깨끗하고 질서정연해 보이는 표면 아래 이런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비행기로 2시간, 우리가 매년 수백만 명씩 여행 가는 그 나라. 다음에 일본에 가시면 거리에 파친코 간판을, 편의점에 맥주 캔을, 슈퍼마켓에 고래고래 한번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아는 일본과 진짜 일본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